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얼마 전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저에겐 사람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바쁜 아버지 밑에서 애정에 굶주리며 자랐어요. 그 탓인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깊고 좁은 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매달리던 건 또래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초등학교를 졸업한 3명의 단짝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저에겐 어머니 대신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으며 동생이나 언니이기도 했죠. 그 친구들과의 만남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가서도 깨지지 않은 좋은 모임이 되었답니다. 그만큼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라는 존재였으니까요. 보통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 함께 여행을 가거나 노는 시간이 더 많았던 적도 있었어요. 특히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남잘 만나기도 힘들었지만 저에게도 짝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에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나 소개받은 남자였죠. 그는 교도관으로 존경받는 공무원이라 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저에게 상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 마음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남잘 많이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전혀 달랐어요. 돈으론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진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을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한 발 물러서 주신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리 가까워지지 않은 두 사람 사이였지만 그건 남편의 정성으로 곧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저와 함께 낚시하러 가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낚시? 자네 낚시 좀 하는가? 예,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결국 저도 푹 빠져버렸어요. 그렇지? 그게 손맛이 참 좋단 말이지. 그럼 거긴 가봤나?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끝날 줄을 몰랐고 몰래 남편에게 아버지의 취미를 알려준 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 남은 제 혈육과 남편이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건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뭉클한 마음이 들거든요. 가족이란 울타리가 이렇게 넓어지고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희야, 나 오늘은 우리 사위 좀 빌려가마. 아버진 한참 들뜬 모습이셨어요. 혼자서 절 키우시며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육아도 도맡아 하셔야 했기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젊은 시절엔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고 연세가 드신 다음엔 함께 취미를 나눌 친구가 없어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으셨어요. 그 적적감을 채워준 것이 제 남편이자 아버지의 사위였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버지, 일찍 오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와요. 이 사람도 오늘은 아버지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 좋아. 내일까지 내가 맛있는 거 배 터지도록 먹여주지. 같이 가보자고. 여보, 아버지 잘 부탁해. 힘든 척 안 하시려고 해도 나인 못 속이시잖아. 자주 쉬면서 돌아다니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당신이 잘 지켜봐줘. 그리고 고마워. 아버지랑 이렇게 가깝게 잘 지내줘서. 그렇게 저와 남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고 그 뒤엔 연년생 딸도 태어났죠.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노년을 즐기는 아버지,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들. 그 순간은 정말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완벽한 날들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이던 모임은 제가 결혼한 후 부부 동반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즐기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좋은 친구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제 마음이 가장 가는 친구는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영숙이라는 친구였죠. 그 친구에게 제가 더 마음이 갔던 이유는 그녀가 어린 시절 저를 구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전 한동안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 주변만 맴돌곤 했죠. 그러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나쁜 언니들에게 걸려 돈을 뜯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겁은 먹었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진 걸 다 뺏길 게 뻔했을 때 나타난 게 영숙이었어요. 선생님, 여기 친구가 선배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서 절 위협하던 언니들은 모두 꽁지 빠지게 도망갔죠. 그리고 영숙이가 달려왔더라고요. 너 괜찮아? 근데 선생님은? 거짓말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자.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들 여러 명이랑 같이 다녀. 너 혼자 다니면 위험할 것 같아. 일부러 큰 소리를 내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절 구해준 영숙이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방황하며 길을 잡지 못할 때마다 도와준 것이 영숙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영숙이를 참 좋아하셨어요. 항상 절 잘 도와주는 친구라고 자주 맛있는 것도 사주셨거든요. 그런 영숙이가 부부 동반 모임을 하기 바로 전날 제게 말하더군요. 실은 우리 남편 젊은 여자랑 바람났어. 그래서 이혼하게 됐어. 나 어떡하니? 나 너무 속상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우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친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네 남편이 잘못한 일인데 왜 네가 아파. 내가 있잖아. 그 인간이 돈도 이미 다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더라. 나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나 그 사람 때문에 일도 그만둬 버려서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그런데 더 비참한 건 그놈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이야. 나 어떡하니 명희야? 울지 마. 내가 어떻게든 너 도와줄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라도 도와줄게.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영숙인 제빵사로 빵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시댁 때문에 몇 년간 해왔던 일을 결혼과 동시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혼을 당했으니 자신의 앞날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영숙인 전 남편 때문에 빚을 많이 져 본인 앞으로 가게를 차릴 형편도 되지 않았죠. 취직을 하기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도 영숙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고민도 없이 제 의견에 따라주었습니다. 영숙아, 아버지랑 이야기해봤는데 내 명의로 아버지 건물에 가게 하나 낼 테니까 네가 거기 들어와서 빵가게 오픈해서 일하는 거 괜찮아? 정말? 나 너한테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근데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나 사실 이것저것 가리처지도 아니고 부끄럽다고 자존심 내세울 때도 아니거든. 널 도우려고 찾다 보니 내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어. 네가 지금 신용이 좋지 못한다고 한 데다가 가게 임대할 돈도 마련하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가게 안에 인테리어도 아버지랑 내가 다 해줄 거야. 대신 넌 거기서 일하면서 가게 월세랑 관리비 내면서 가게 운영해줘. 당연히 나오는 소득은 네가 가져가는 거지. 대신에 나중에 네가 홀로서기 가능할 땐 다 놔두고 몸만 나가는 걸로. 어때? 괜찮겠어? 명희야, 너무 고마워. 내가 너한테 진 이 빚은
평생을 걸쳐서라도 꼭 갚을게. 정말 너무 고맙다. 고맙긴. 난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난 네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야. 네 인생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네 전 남편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도와준 보람도 있지. 그리고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 사실 내가 한 건 그냥 부탁이지 뭐.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영숙인 곧장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영숙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좋은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 다시 열심히 살아볼 힘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그래, 영숙아. 네가 우리 영숙이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내가 잘 알잖아. 그리고 영숙이 너한테 우리 명희가 많이 의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잘 살아.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게다. 서로 간에 오가는 덕담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몰래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친구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남편도 저와 함께 영숙이 가게 인테리어 할 때 가서 힘든 일도 많이 도와주고 했어요. 그렇게 영숙이도 자리를 찾았고 저희 사이는 더 견고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행복도 그만큼 더 커졌죠. 이 행복이 계속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헤어짐이라는 순간은 그때도 저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추석에 시댁에 갔다가 아버지 댁에 들렀는데 아버지가 영 얼굴빛이 안 좋더군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몸이 왜 이렇게 부었어? 게다가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요새 소화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왜 그걸 참고 있어요? 내일 모레 연휴 끝나면 저랑 같이 가요. 알았죠? 그래, 그러자꾸나. 위내시경을 한번 받아봐야겠어. 그렇게 이틀 뒤 저는 아버지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내시경도 했지만 위가 깨끗했어요. 이상하다 싶어 정말 검진을 예약하고 온 그날 저녁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며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 달려간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서 폐 사진을 찍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폐암인 것 같은데 일단 내일 호흡기 내과 교수님 오시면 정식으로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진료를 통해 듣게 된 말은 하늘이 무너질 만큼 믿기 힘든 말이었죠. 아버진 폐암 말기였고 이미 간, 뇌, 다리뼈로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왜 몰랐던 걸까요? 죄책감으로 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선 이미 전이가 많이 돼 손을 쓸 도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연명 치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지에겐 병명을 알리지 않았지만 제 모습에서 티가 다 났나 봐요.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더 죄송스럽고 슬펐습니다. 아버진 그렇게 8개월을 더 버티셨어요. 아버지의 투병 소식을 들은 영숙인 한달음에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빨리 나와서 손주들 학교 가는 것도 보셔야죠.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래, 영숙아. 내가 없으면 네가 우리 명희 잘 좀 부탁한다. 강해 보여도 속이 어린 아이야. 너를 많이 의지하니 잘 도와줘라. 그건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자리 후를 털고 건강해지시면 돼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어찌나 마음이 미어지던지 아버진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와 오랜 시간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이 허무하게도 이별의 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더군요.
그날도 아버진 몇 차례 고비를 넘고 다시 그 고비를 넘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나 놔두고 가지 마요. 나 아빠 없이 못 살아. 나 이렇게 아빠 못 보내요.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 장인어른, 힘내세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절 위해 제발 곁에 있어 주세요. 애타는 저희 부부의 부름에도 결국 아버진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혈육을 잃는 고통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전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며 더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걸 몰랐던 딸이 어떻게 죄인이 아닐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긴 절 구해준 것도 남편과 영숙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달래고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영숙인 절 보듬어주며 잘 버텼다고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 장례식 후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저를 위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잠긴 제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썼어요.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작은 장미 한 송이였고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생크림 조각 케이크였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작은 선물이 테이블 한켠에 모일수록 전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사람 복은 있구나 하고요. 친구도 남편도 절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는데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어린 저희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서서히 딱지가 앉아가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놓아드리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절 덮쳐왔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는 일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유품들을 정리할 때 수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수첩에 적혀있는 글을 읽으며 전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엔 저를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 목록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었죠. 명의는 절대로 공동명의로 하지 말아라. 아버지 아파트는 처분하여라. 계약선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장엔 사랑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랑한다는 글이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죄송하다는 말만 해댄 것이 기억나 더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저는 마지막까지 죄송하다는 말만 해드렸을까요? 아버지가 원한 건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텐데 말이죠. 슬픔을 추스르며 전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했고요. 일을 하며 건물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그렇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정리하고 제 자리를 잡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내지 못하는 마음에 더 늦어지게 된 것인지도 몰랐죠. 그리고 그즈음 저는 미뤄두었던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걱정이 됐거든요. 이참에 저도 꼼꼼하게 검사를 받아보자는 생각이었죠. 검진 당일 검진을 하면서도 크게 걱정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별 이상이 없었으니 올해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폐에 좋지 않은 모양의 결절이 발견됐어요. 크기가 좀 애매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도 검사하기엔 나쁘지 않은 곳이네요. 의사의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바로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폐암. 전 담배도 피지 않고 그렇게 요리를 자주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폐암이라뇨. 이게 유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더욱 황망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제 옆에서 남편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당신이 폐암이라니.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집에 흡연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폐암에 걸린 거야?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다른 데서도 진료 한번 더 보자. 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울고 있는 남편도 걱정이었죠. 남편은 절대로 절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절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에게 안겨 펑펑 울어버렸어요. 너무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걱정되었어요. 엄마 없이 살아본 제가 그 힘겨움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절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소식을 들은 영숙이도 크게 놀라며 제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렇게 전 수술 날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폐암이라는 걸 알고 난 뒤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나 교도관 그만두고 사업할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둬? 당신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렇다기보단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지. 당신 이렇게 아픈데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하기도 하고 지금 직장은 주 야간 교대 근무가 있어서 당신을 돌보면서 일하기엔 안 좋은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땐 살짝 놀랐지만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했습니다. 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픈 저 대신 아이들을 돌보려면 교대 근무인 지금 직장은 남편에게 버거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생각 중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이 일 그만두고 나 대신 애들만 잘 돌봐줘도 난 좋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돈이 크게 모자라진 않으니까. 남편은 미리 만들어뒀는지 사업 계획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게 건네주면서 말하더군요. 읽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난 당신도 애들도 포기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프니까 이제 그만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지원만 확실하게 해줘. 나 그 사업 계획서대로 하려면 목 좋은 곳에 똑같은 업종의 상가 건물 하나 미리 계약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거든. 내가 계약금은 내 퇴직금으로 지불할 테니까 나중에 보증금과 권리금은 당신이 지원해 줄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남편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저 아이 때문에 일까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걸 보니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상가 건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더니 보증금 5천에 권리금 5천의 상가를 하나 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전 치료를 받으며 수술 날짜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계약하기로 한 상가 건물의 보증금과 권리금 지급일이 수술날 이후로 잡혀 있었기에 수술에 임하는 제 마음도 다 잡을 수 있었죠. 그렇게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전 금식을 하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제 보호자는 남편이 아니라 제 고모였습니다. 수술 전부터 후까지 남편에게 모두 맡겨놓으려니 미안한 마음에 고모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수술하는 날 오전엔 고모님이 오후부터는 남편이 보호자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고모와 함께 병실에서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데 제 운명을 바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 은하 씨, 이런 아침에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영숙이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학생이라 방학 동안에만 일하는 거였는데 너무 야무지고 어린 친구답지 않게 속이 깊어서 제가 영숙이 몰래 자주 챙겨주던 직원이었죠. 저 사장님,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아, 들었어?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겁은 나네. 그래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나 아프다고 안부 전화해 준 거야? 너무 고맙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말? 실은 점장님이랑 사장님 남편분 사이가 좀 너무 가까우셔서
제가 눈치챈 건 벌써 6개월 넘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엔 백화점에서 두 분이 팔짱 끼고 쇼핑하는 걸 봐서 너무 놀라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아프시다고 하셔서 말씀 안 드리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저 곧 있으면 퇴사잖아요. 나가고 나면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이 직원의 말에 저는 배신감에 심장이 찢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직원에게 점장이란 영숙이었으니까요. 직원이 알 정도였으면 티가 엄청 났다는 건데 여태껏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왜 몰랐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이 눈앞에 있으면 한바탕 화라도 내고 싶었는데 지금 제 옆에는 없었습니다. 수술 따위 다 때려치고 싶다가도 이대로 병을 놔두고 키웠다간 남 좋은 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남편을 추궁했다가 혹시라도 제가 수술하는 동안 남편이 도망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수술만 끝나면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도끼를 품었으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은 도리어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만들어줬으니 참으로 웃긴 일이죠. 그렇게 전 폐암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마취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의 배신에 어떻게 제가 되돌려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회복 중에 어렴풋이 웃음소리가 들려 눈을 살포시 떴습니다. 흐릿한 천장의 실루엣에 눈을 몇 번 깜빡이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곧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정신을 또렷이 하려 애쓰며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영숙이가 웃으며 하는 농담 같은 소리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희 수술 잘 됐다면서? 그래, 진짜 끈질겨. 사람 목숨이 이렇게 질긴지 몰랐네. 그냥 이번에 팍 죽어줬으면 다 좋았을 일인데. 지금도 너무 아까워. 집사람 유산이 보험까지 다 합하면 40이 훌쩍 넘거든. 그거 이번에 진짜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게, 그 돈 받으면 하고 싶었던 일 많았잖아. 아쉽게 됐네. 그나저나 얘는 언제 깨는 거야? 우리 여기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회복하려면 시간 좀 더 걸린댔으니까 더 있다가 가. 난 우리 영숙이 품 안이 아니면 충전이 안 되잖아. 정말 이런 쓸데없는 시간에 좋은 펜션이나 가서 둘이 오붓하게 지내는 게 좋은데 말이야. 예쁜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는 년 뭐 좋다고 수발이나 들고 있어야 돼? 내 팔자가 참. 좀 떨어져. 이러다 명이 깨어나서 쳐다보면 뭐라고 할 거야? 그야, 여보, 왜 깨어났어? 영원히 자지. 이렇게 말해줘야지. 정말 마음 같아서 영원히 재우고 싶다. 그러면 당신이랑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사별이 제일 깔끔하잖아. 안 그래? 웃겨. 난 아직 들키면 안 되거든. 빨리 떨어져. 참. 아직 안 깼잖아. 우리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내가 저 여자 비위 맞추며 사느라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사업한다는 것도 그냥 돈만 주면 될 걸 말이지. 얼마나 깐깐하게 구는지. 그래도 이번 사업만 제대로 되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 생기는 거지. 내가 그 여자한테 굽신거린 거 생각하면 참 그런 재미없는 여자랑 사는 것도 힘든데 당신 이런 좋은 기회 위로 좀 해줘.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저는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마취에서 풀리는지 수술 부위는 아파오는데 그것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수술 전 제가 했던 복수의 다짐에 쐐기를 박는 남편의 행동과 여태껏 태연하게 절 속이며 남편과 만나온 영숙의 연기에 치를 떨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엔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 그냥 돈이 많은 여자였을 뿐이었어요. 지금 당장 죽어서 유산 40억만 뱉어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 그게 바로 남편 안에 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태껏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잘했을까 의아했습니다.
왜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제 돈이 아니었다면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정신이 나갈 것만큼 화가 나더군요. 남편의 바람보다 저에 대한 남편의 생각 자체가 저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분노로 머리가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수술 직후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들은 소리가 상간녀와 바람핀 남편의 목소리라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금방 나오지 않더군요. 아마 수술 후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아 소리를 내자 두 사람의 웃는 소리가 정말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정신이 좀 들어? 명희야, 정신이 드니? 아픈 데는 없어? 수술 잘 됐대. 정말 잘 됐다. 후다닥 떨어지곤 급히 제 침상으로 달려오는 두 사람의 가식적인 눈물을 보니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전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가. 제 말에 두 사람이 갑자기 입을 딱 닫더군요. 잠시 조용하더니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어?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딜 나가? 못 들었어? 둘 다 내 앞에서 꺼지라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다가 소리를 질렀더니 머리가 왱왱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잡것들을 빨리 제 눈앞에서 끌어내고 싶을 뿐이었죠. 이 가증스러운 것들아. 나 누워있는 동안 둘이서 하는 말 다 들었어. 그딴 짓은 나 없을 때 하지 그랬어. 이것들이 사람을 아주 물로 봤지? 내가 수술한 병실까지 와서 둘이서 열심히 바람을 펴? 너희들이 인간이야?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내 돈이 그렇게 탐났어? 어? 그래서 아픈 마누라가 수술하는데 확 죽었어야 된다는 그딴 말 한 거니? 아쉬워서 어째? 나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 돌아왔는데. 그래, 당신 말대로 사별이 깔끔하긴 하지. 그런데 사별이 아니라서 미안하네. 대신에 이혼해 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바로 말을 하더군요. 여보, 당신 지금 수술 후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당신 친구랑 바람 피울 리가 없잖아. 그거 수술 후에 후유증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서 의사부터 불러보자. 어? 아까 전에 수술 직후에 부작용 이야기 들었는데 드물게 뭐 선망? 그런 증상도 있다고 하던데 당신 그건가 봐. 누굴 환자로 몰아? 당신 바람 피는 거 내가 지금이 알았다고 생각해? 나 이미 수술 전에 당신이 바람 핀 거 알았어. 그리고 지금 너희 행동들이 바람 피고 있다고 광고를 하는 중이었잖아.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어? 거짓말 하려는 거 보니까 왜 나랑 헤어지는 게 무섭니? 그게 무서우면 애초에 바람을 피질 말았어야지. 왜 바람을 폈어? 그것도 내 가장 친한 친구랑. 되지도 않는 거짓말이나 하면서 절 속이려는 남편의 알량한 짓거리에 저는 더 열이 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저를 도리어 속이다뇨. 제가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자 남편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그런데 난 이 여자가 꽂혀서 그런 것뿐이야. 이혼하고 나서 외롭다면서 먼저 다가온 게 이 여자였다고. 남편은 찌질하게도 방금 전까지 사랑의 말을 나누던 영숙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쥐죽은 듯 조용히 있던 영숙이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치며 말하더군요. 내가 언제 그랬어? 명희야,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 사람이 이혼하고 약해진 날 꼬신 거야. 나 정말로 믿어줘. 난 너한테 충실하려고 했어. 그런데 거짓말 좀 그만해. 네가 나한테 미안했다면 진작에 내가 마련해준 직장도 때려치우고 나갔어야지. 왜? 내가 암 걸렸다니까 조금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니? 나 죽고 나면 그 자리 꿰차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었어? 도대체 너 왜 그랬어? 나한테 뭐 화난 거라도 있었어? 내가 너한테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었니? 왜?
왜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나? 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것보다 더 나쁜 인간으로 보여. 어떻게 30년 절친의 남편과 바람을 펴? 말해봐. 넌 날 친구로 생각은 했어? 여태까지 내가 잘해주는 거 보면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여보, 봤지? 이 여자가 이렇게 뻔뻔해. 난 이런 여자한테 당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난 용서해줘야지. 안 그래? 용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다 못해 후벼 파는 사람들에게 용서라뇨.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저를 앞에 두고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더군요. 남 탓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라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소리쳤어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꺼지라고. 제 분노에 남편과 영숙이가 후다닥 밖으로 나가더군요.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며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수술 때문인지 아파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온몸이 아팠어요. 마치 두드려 맞은 것처럼요. 전 빠르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두 사람에게 제가 받은 걸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복수를 꿈꾸며 나왔는데 영숙인 코빼기도 찾을 수 없었어요. 빵가게로 가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곳에 도착한 전 경악했습니다. 빵가게에 아무것도 없더군요. 영숙이 년이 바람핀 거 저한테 들키니 안에 있던 가정과 집기, 소품 다 들고 날랐더라고요. 전 흥신소에 부탁해 영숙이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 만에 찾을 수 있었어요. 거리가 좀 있는 곳에 빵가게 새로 개업을 했더군요. 제 뒤통수를 치려고 미리 준비를 해뒀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면 한 달 만에 새 점포를 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타이밍 좋게도 어제 개업식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이 개업 기념으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희야. 전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는 영숙이를 앞에 두고 가게 안을 휙 훑었습니다. 겨우 재웠던 화가 확 치솟는 걸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영숙이를 생각하며 골랐던 가정 가구들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밖에서 이야기할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영숙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계속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나갈 수 있나요?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 설명? 폐암 걸려 수술까지 해야 하는 30년 지기 친구인 날 속이고 내 남편이랑 바람이나 핀 상간녀 주제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사준 가정 가구 들고 여기까지 야반 도주한 게 어떤 의미야? 말해봐. 설명해보라고. 제가 소리치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 눈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짓 했다고. 너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명예훼손 이전에 너 깜빵 들어갈 생각이나 해. 너 내 명의로 된 점포에 들어오면서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 잊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남의 물건 훔쳐와서 가게 열었잖아. 저는 제가 가져온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정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가정 가구 및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몸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저희 아버지와 제가 모조리 다 구매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영숙이에겐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그 항목을 넣은 것도 아버지였죠.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니. 그건 그냥 구두로 한 약속이었잖아. 계약서에까지 써놨다고? 너 날 속인 거야? 속여? 누가 누굴 속여? 너야말로 도와준 사람 등에 비수 꽂았잖아. 돈 한 푼 없이 이혼한 너한테 정성을 다했던 아버지랑 나였어. 계약도 내가 대신해주고 인테리어도 무료로 해줬는데 계약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건 당연한 거지. 너야말로 다 네 거라고 생각했나 봐?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래, 친한 친구라서? 내가 해준 것도
내 남편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썼어? 그런데 어쩌지? 난 그런 것까지 나눌 생각 없었는데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물건 다 다시 돌려놔. 그리고 내 남편, 아니 네 불륜남도 데리고 꺼져. 매일 찾아와서 비는데 내가 얼굴 보면 열받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어머, 그럼 저 여자가 상간녀라고요? 세상에,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니까요. 그러게나. 게다가 친구 남편 뺏은 거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 와중에 뻔뻔하게 고개 들고 있는 거 보니 저런 사람이 동네로 오면 동네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닌가 몰라. 상간녀라는 단어와 뻔뻔하다는 단어가 사람들 입 밖에 오르내리자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면 부끄러울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어디서 몰래 이사와 개업해서 혼자 잘 살 생각을 하나요? 인면수심도 정도가 있는 법이죠. 그제서야 영숙인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희야, 나 정말로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테 빌긴 왜 빌어?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랬어? 그리고 계약서나 잘 읽어봐.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갔으니 위약금도 있어. 그러니까 다 토해내고 여기 물건 다 되돌려놓고 내 가정 파탄 낸 책임도 져.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명희야,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너 착하잖아.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이렇게 용서 구할게. 네 남편 일은 정말 미안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 여기 개업하는 거 공 많이 들였어. 집까지 이 근처로 얻었는데 이러면. 사람 하나 살린다고? 왜? 나 폐암 수술하는 동안 죽으라고 고사 지낸 상간녀랑 불륜남을 왜 살려주냐고. 반 죽여도 모자라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했어. 정말로 그 사람하고 만난 건 우연한 사고 같은 거였고 이젠 두 번 다시 만나지도 않아. 지금 안 만나면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없던 일이 되나 봐. 세상 참 편리하게 사네. 난 아니거든. 내가 받았던 배신감 너도 그대로 느껴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눈이 저를 따라 나왔지만 이내 그 눈들은 모조리 영숙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밖으로 우르르 나와버리더군요. 결국 영숙인 가게도 접어야 했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가게 얻으면서 근처 전세를 2년 계약으로 얻어나 어거지로 살아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첫 달부터 상간녀로 찍혔으니 그러게 남 앞에 얼굴 못 들고 다닐 짓을 왜 하나요? 지 무덤 지가 판 거죠. 그렇게 가정과 가구들도 저에게 돌아왔지만 저는 다 헐값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영숙이와의 추억 같은 건 하나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던 중 남편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무시했는데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무슨 염치로 찾아왔는지 행색이 엉망진창이 된 남편이 거기 서 있더군요.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나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같으면 내 절친이랑 바람핀 나쁜 놈을 용서해 주겠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여보,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거기다가 당신이 주겠다고 한 상가 건물 보증금이랑 권리금 내가 대출받아서 미리 냈어. 당신이 돈 주면 그걸로 사업 미천 삼아서 사업 진행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면 난 어떻게 살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나 그 뱀 같은 여자랑 정말 인연 다 끊었어. 이 남자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미 상가 건물 보증금과 권리금을 치렀더군요. 알고 보니 퇴사 직전에 신용대출을 한도 끝까지 당겨서 쓴 모양이었어요. 퇴직금으로 계약금을 걸겠다더니 그게 아니라 대출금으로 계약금 넣고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남은 대출금과 퇴직금으로 넣은 거였죠. 결국 현재 제가 돈을 주지 않자 사업에 쓸 최소한의 돈도 없어 시작도 못하고 무직으로 어마무시한 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상가 월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권리금은 몽땅 다 날아가는 데다 보증금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저를 찾아온 거고요.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이제 곧 우리 남남이야. 당신이 대출을 빌린 게 내 탓이야? 당신 욕심 때문에 미리 대출을 끌어당겨 산 거잖아. 대출을 안 받았으면 계약금만 털리고 말았을 텐데 그거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지.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했어.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여보, 나 진짜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지원 안 해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제발. 어? 당신한테 내가 빌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나 이거 못 갚으면 파산이야. 정말. 아니면 이자만이라도 당신이 내주면. 그걸 내가 왜 내줘? 우리가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당신이 잘못해놓고 지금 어디 와서 난리야? 뻔뻔한 놈아. 네가 양심이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어? 나 아플 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미친 소리 짓거리던 놈이 이제 와서 대출 못 갚으니까 막아달라고 나한테 사정하러 와? 아, 이 미친 거엔 답도 없네. 네가 어쩌자고 여길 와? 내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 상간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나 말고. 당신 사랑해서 30년 지기 배신하고 당신이랑 들러붙은 여자 있잖아 왜? 그 여자 사랑만큼 대단한 게 어딨겠어? 가서 대출 같이 갚자고 하면 되겠네. 그 여자하고는 이미 안 만나. 나 개털이라고 막말하더니 나 버리고 간 여자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제발.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하고 사람 살린다 셈 치고. 어? 웃기지도 않네. 이보세요, 아저씨. 남의 집에 와서 이러지 마시고 우린 이미 남남이에요. 당신이 친 사고 뒤치다거린 사랑하는 상간이한테 말하라고. 당장 여기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당신이 벌려놓은 일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이제 당신 마누라도 뭣도 아니야. 나한테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원수고. 차갑고 분노에 가득 찬 제 말을 듣고만 있던 남편놈은 결국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부르고서야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무너졌고 대출금에 월세까지 못 내는 바람에 시댁 집까지 다 팔아먹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걱정 없이 사업가 소리 들어가며 일하고 있었을 텐데 자기 무덤 열심히 제 스스로 판 거 보니 하늘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필 귀정이라고 무슨 일이든 결국은 옳은 이치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제게 일어난 비극은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해결되었어요. 대신 제 인생의 수많은 부분이 잘려나갔죠.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까지. 제 인생엔 두 사람의 인생까지 몽땅 사라진 거죠. 제 인생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기억까지도 모두 퇴색되고 얼룩이 묻어버렸어요. 다른 것보다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아이들과 아버지까지 그 두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데 그것마저 쓸모없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이렇게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얻게 되어 천만다행히로 생각합니다. 전 현재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제 아이들을 지키는 것 이외에 다른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먼 미래의 일이겠죠. 지금 전 제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돈과 가정을 노리던 나쁜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발 뻗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러게 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어요? 자기들 눈에 피눈물 날 줄 모르고.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